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용글쓰기 강의를 맡은 정호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최근 기출문제 그리고 이미 검증된 실용글쓰기 관련 유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와 이론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방대한 실용글쓰기 관련 이론을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개해드리며 사이사이에 관련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 문제 강의는 실제 실용글쓰기의 문제 방식과 동일하게 1교시, 2교시 형태를 순서대로 2회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번부터 50번까지 그리고 뒤에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는 하나라도 더 좀 연습용 자료들을 더 드리고 실전에 맞는 OMR 작성까지 뒤에 책으로 다 이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되 거듭 효율적인 강의, 정말 시간을 줄이는 전략적 접근에 서술형에 강한 강의라는 것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책의 구성을 보면은 맨 앞은 이론서와 마찬가지로 37개, 37가지의 실용글의 다양한 특징들과 사례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앞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이거 겹치는 내용이 많구나.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구나, 좋구나 하고 정말 틈틈이 들고 다니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또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이미 객관식에서는 상식의 문제 25문제 그리고 이제 실력의 문제 15문제 이상이 되어서 50문제 중에 40문제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객관식 한 문제에 8점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는 전체 50문제이기 때문에 400문제가 만점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문제라도 더 좀 빠르게 마킹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을 우리가 또 서술형에 한 번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고득점의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객관식 문제부터 1번 하나하나 시작을 할 거고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니다. 그래서 국어에 기반을 둔 어휘부터 또는 문장, 어법, 그리고 비문학의 읽기까지 또 객관식의 문제의 특성상 1번부터 50번까지 중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약 10개 정도 이상, 즉 한 지문에 두 문제, 한 지문에 두 문제씩 되어 있는 게 10개, 즉 문제수로는 약 20문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맞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과 공부를 통해서 이제 도전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칠판을 보여드리며 또한 체크는 제가 표시를 하겠지만 정답들 또 때로는 확인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보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눈에 시원하게 가독성 있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2번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지문의 두 문제인데요. 내용은 기사문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은 초고이군요. 고쳐야 할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문 특징 기억하시죠? 우리는 신문기사 육하원칙에 의거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이야기했고요. 간결하고 명료해야 되는 것 맞겠죠. 또한 신문기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기사 중에서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칼럼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어떠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니까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의도를 미리 생각해 보았을 때 지문이 길기 때문에 기호가 지금 들어있고요. 기역, 니은, 티귿의 뒤에 리을과 미음의 형태들까지도 오지선다로서 이제 제시된다라는 것을 잘 고려해 보신다면 이제 뭔가를 고치라라는 이제 의도였었죠.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셨으니까 이제 아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밝혔다라고 하는 주체 누가가 없네요. 그래서 누가 밝혔느냐? 역시 우리는 육하 원칙에 의거했을 때 지금 근로자 등등등에서 하는 연봉 탐색기를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제 주체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도 보니까
회원 가입 후에는 뭐 이러한 입력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기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하나하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첫 번째는 한국 납세자 연맹층이 밝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납세자 연맹은 이라는 이제 주어를 넣으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역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 가입 후에는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A에서 B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꼬리를 이어가라는 이야기죠. C가 나오더라도 A에 B가 필요하고 B에 C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내용에 의하면은 회원 가입 후에는 그랬다는 것은 회원 가입과 관련된 문장이 앞에 하나 더 나왔어야만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한다면 거기에서 수입만 입력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연봉의 순위가 어떤지 내 위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연봉 탐색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이것은 세테크 팁이라고 했는데 이게 굳이 다 외래어잖아요. 세금에 재테크를 합친 조어에 팁이라는 것까지를 지금 넣었으니까 굳이 이것을 순화어에 의하면은 절세 요령이다 이렇게 이제 고쳐주는 것이 좋겠네요. 순화어는 무조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고쳐야 한다. 우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다듬은 말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어요. 그러면 다듬은 말이라는 것을 눌러보면 거기에 어떠한 외래어나 아니면 다양한 전문적인 용어, 법률 용어, 행정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화하는 사례들로 제시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특히나 영어, 외래어를 좀 우리가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외래어의 남용을 가급적 우리말로 순화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많이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전에도 없는 약간 콩글리시적인 세테크 팁이죠. 세테크 팁을 절세 요령 이렇게 이제 순화하라는 의도가 객관식의 선지로 보입니다. 자, 이제 리을과 미음인데요. 리을 쪽에서 보니까 특히 본인의 연봉을 입력하며 그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버는지, 연에 얼마 버는지 값을 입력하면 연봉 순위와 연봉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 그러한 연봉에 관한 한 그러한 전체 금액을 분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을은 고칠 필요가 없이 연봉을 입력하면이 맞네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문제에 의하면 연봉이라는 단어 대신에 분석값이라고 했는데요. 전혀 어울리지 않네요. 이유는 분석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연봉 입력기가 사용하는 그런 값이 분석값이겠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금액을 넣으면 내가 어느 정도 서열인지를 쭈르륵 하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분석값을 입력할 리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얼마 벌어요. 연봉이 얼마예요. 이것만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리을을 분석값이라는 말로 고칠 필요가 없다 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조건이었고요. 자, 마지막 미음에도 있었네요. 미음에서도 연봉 탐색기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더 나열하라 이런 거네. 즉 내용을 보니까 되게 장점이 많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아요. 이러한 것을 분석해주고 또 어떤 측면에서도 좋아요. 이렇게 연봉 탐색기를 통해서 이용하면 어떤 긍정적인 얻을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더 추가로 넣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자, 하여튼 아까 우리가 납세자 연맹 측이 밝혔잖아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절세 요령이라고 여기에 또 나왔네요. 세테크 팁이라는 말 대신에 순화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여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사실 이제 우리가 부정형 문제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3, 4, 5번. 아무래도 1, 2번보다는 1, 2번은 좀 상식적인 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때는 3, 4, 5번 이렇게 이제 부정형 문제는 3, 4, 5번 이렇게 먼저 보는 것이 시간을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줄일 수 있는 요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정답 4번의 리을은 연봉을 분석값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가 연봉을 넣었더니 그래서 값을 통해서 도출해 준 거죠. 내 위치가 어떠냐, 내 연봉의 순위는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이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얻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 넣는 게 좋겠죠. 내 연봉이 아직은 뭐 처음인데
연봉이라는 게 현재적 가치를 가지고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미래 가치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은 내가 뭐 몇 년 차인데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한 위치지만 하지만 노력하면 나중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항상 내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오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내가 순위가 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기사문이잖아요. 기사문에 의하면 연봉 탐색기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이용하면 어떠한 얻을 점들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기사문이라는 실용 글을 소개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내용, 고칠 수 있는 내용 등등 모두 맞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었고요. 그래서 연봉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우리 신문 기자의 기사문이었으니까요. 예상한 독자의 반응. 지금 거듭 위 글의 핵심 내용은 연봉 탐색기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면서 내 연봉을 입력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지 순위를 알려준다라는 것을 다소 긍정적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와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시작해 여기와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끝나면 되겠죠. A로 시작해 A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바로 그것 3번 연봉 탐색기에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내년에 연봉 탐색기 분석값을 업데이트한다. 글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가격을, 현재 연봉의 위치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얼마 받을지 이렇게는 알 수 없어요. 물론 뭐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한 9년 동안 이런 정도의 연봉이었다면 10년 차에는 얼마 받을 것이다. 이런 거는 추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건 연봉 탐색기가 아니죠. 애초에 여기에 속성은 그냥 찾아준다는 것뿐이잖아요. 내 위치를 현재적 기준으로 아는 것이지 내년에는 내가 얼마 받을지까지는 예상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얼마를 넣고 가입을 얼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일 때는 내가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나오죠. 그거는 기존에 꾸준히 누적되어 왔던 금액. 전형적인 귀납 추론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조사, 관찰, 실험, 통계 등을 통해서 그 결과적인 것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측도 가능한 거죠. 다만 그냥 현재 내 연봉의 위치 끝 이것만 아는 것인데 내년의 연봉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알 수 없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답이 3번. 오늘 두 번째 1번, 2번 풀었고요. 적절하지 않은 3, 4, 5번을 먼저 가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러운 팁.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답이 뭐 1번도 있고 2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통해 상식은 넘어가고 간단한 건 넘어가고 좀 뭔가 헷갈릴 수 있는 것, 아무래도 좀 긴 것들 있잖아요. 뭔가 말이 길어지게 되면 분명히 어딘가 함정을 하나라도 더 넣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선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유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그 연봉에 맞는 아까 절세 요령들도 알려준다고 했었죠. 회원 가입을 하고 난 후에 정보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꼭 회원 가입을 해야 돼. 내 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데이터 나오면 악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의 반응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연봉 서열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나의 몫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연봉익 역시 세금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연봉과 세금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판단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그냥 글쓴이가 수집한 자료와 관련되고요. 자, 이것도 넓게 보면 그냥 다양한 뭐 신문 기사문일 수도 있고요. 그냥 글일 수 있는 일반적인 이제 글이네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은 금리와 관련된 이거 뭐 경제에서 되게 간단하고 상식적인 정보인데 지문에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의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는 걸 경제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추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는 다 준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게 어떤 의미예요?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이율 자체가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잘 안 해요. 뭐 지금도 사실 뭐 제로다, 마이너스 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과거의 금리들은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다가 금리를 점점 내리면 시중으로 돈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이, 차라리 은행에 돈 넣어봤자 얼마 이자 되지도 않는데 그럴 바에는 뭐 사고, 소비를 진작할 수 있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또 그러리라는 법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사요. 막 사니까 이제는 이거 괜찮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네 그러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호황 속의 고물가죠. 아니면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죠. 불황 속의 저물가. 반면에 불황인데도 물가가 오르는 게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들을 많이 또 설명하곤 합니다. 자, 반면에 또 이제 금리를 내리면 누구에게는 좋으냐? 대출한 사람들. 대출한 분들은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내야 할 이자를 아무래도 조금 덜 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자 얼마 안 되는데 야, 막 빌려. 은행에서 많이 빌려. 그런 의미에서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항상 경제에는 양날의 칼이다. 금리를 인상했을 때 장단점, 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장단점 이렇게 다 이제 공존하는 거니까 이걸 가벼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보를 잘 가지고 있으면 금리도 환율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상식으로 문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자, 지금 내용에 비춰보니까 일치하지 않은 게 딱 하나 나왔네요. 이미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 1번에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내려간다. 틀렸네. 물론 이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의 정답 1번이 바로 나오기는 했네요. 그래서 1번부터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요. 금리 인하를 확인해서 동그라미. 자, 물가와의 관계 뒤에 있으니까 오를 수 있다에 내려간다에 X 이렇게 연습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경제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지문과 상관없이도 그냥 1번 바로 풀고 이건 틀려. 상식적으로 이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제시문과 대응해서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인하했다고 뭐 그대로 나왔고요. 그러면 인하하면은 가계 신규 대출이 늘어나는 경향, 거듭 이자가 별로 안 되니까 계속 더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금리를 내리면 기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좀 덜 내니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랜만에 내렸다고 하네요. 지금 41개월 만에 이렇게 제목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사문이라고 지금 보이고요. 기사문에서는 원래 우리가 한 세 가지, 그래서 표제도 나오고 요약문이라고 하는 전문도 나오고 본문도 나오고 원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짧게 제기된 일치 문제였습니다. 실용 글과 관련된 일치 문제. 자, 4번입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이론 시간, 이론 1강, 2강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37개의 특징을 잡을 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삽입할 때인데요. 또 부정형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3, 4, 5번으로 갔더니 정답 3번 보입니다. 설명문은 도표의 어디에 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배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표를 주고 거듭 막대로 되어 있는 도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증감에 뭐 폭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수치, 여기에 대한 출처, 이런 것 제목, 이런 것도 다 밝힌 다음에 밑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설명문은 도표의 아래, 설명문은 도표의 아래에 위치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위에 위치한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상식에 의거한다라는 말이 거듭 저의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어야 하는 객관적인 상식이에요. 그냥 널리 다 두루두루 알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럼 지금부터 알면 돼요. 오늘부터 알면 상식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에서 선지들을 보면서 반대로 보면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실용글을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정보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 붙이라고 했고요. 데이터의 일자, 언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연도, 뭐 달, 월, 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 좋죠. 자, 수치는 항상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알아보기 쉽고 간단 명료하게 라고 했습니다. 출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도표의 아래에 배치하는 요거 하나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O와 X 함정이 8점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5번, 6번 또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이게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보여드렸던 기출문제 연습이었네요.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자, 우리말에서 뭔가 잘못된 어법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비문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밑에 나오듯이 이중의 피동이라고 했어요. 이중의 피동은 피동형 동사의 어지 형태의 피동 표현을 한 번 더 썼다는 거예요. 피동을 두 번 썼기 때문에 중복된 피동이라고 하고요. 마치 영어에 의하면은 이게 중복된 수동태 표현을 두 번 연속 쓴 이게 번역돼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영어식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어지고 당하다가 또 거기에 이히리기가 또 들어가. 이렇게 피동을 두 번 연속 쓰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우리 글쓰기에서도 어법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이 예문에 의하면은 길 가던 버스가 갑자기 폭발하더니 믿겨지지가 않아. 사실 우리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쓰는데요. 이게 틀린 거라는 거죠. 자, 틀린 이유는 믿기다라고 하는 게 원래 피동이에요. 믿기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다라는 말이거든요. 피동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없어요. 즉 무엇을 믿기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사실이 믿기다, 어떠한 일이 믿기다 하는 이렇게 목적 없이 나올 가능성. 두 번째는 그래서 해석상 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피동이 여기 한번 있는데 또 동시에 어지다라고 하는 피동의 동사, 보조 동사에서 비롯된 지다인데요. 이 지다를 또 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은 이중의 피동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두 틀려요. 자, 이런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줬네요.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 우리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잊혀지지도 잊히다의 피동을 한 번 쓴 후 어지다의 피동을 또 썼기 때문에 이런 게 모두 이중의 피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니까 자, 그럼 이런 것이 이중의 피동을 쓰고 있더라.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지? 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어식 표현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믿겨지지 않아, 잊혀지지 않아, 잡혀지지 않아, 풀려지지 않아, 뭐뭐라고 보여지지 않아, 나뉘어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막 이중의 피동을 무의식 중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중의 피동이라는 것이 바로 뒤에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피동 표현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도 거듭 영어식 표현, 피동 표현 이런 걸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우리는 머리를 깎고 왔다 이런 말도 사실 이제 능동문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깎은 건 아니고요. 미용사가 우리의 머리를 깎아준 거고.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머리 깎아주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를 깎임 당한 거예요. 우리는 피동이에요, 피동.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미용사에 의해 당한 거죠. 머리를 깎아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피동 표현도 능동 표현으로 쓰는 관습이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동시에 쓰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라면 깎아준 거니까 피동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능동 표현을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미용실을 예로 들었네요.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을 하나 생각해서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했고요. 이중 피동 대신에 그냥 피동을 썼어야 하며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5번 문제와 관련된 정답 다 해드렸고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문제 6번에 의하면 윗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오류 유형이 이중 피동이었으므로 피동을 두 번 쓴 걸 찾아라 하는 이야기군요. 잘못된 문장 중에서
이중 피동을 찾아. 이것도 이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잘못된 것인데 이중 피동이 아닌 거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중 피동이라는 조건을 딱 제안해서 준 거죠. 자, 그랬더니 아까처럼 잊혀지다, 믿겨지다와 흡사한 느낌으로 나오는 게 편지에 진실이 담겨졌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쓴 거죠. 담겨진 것도 첫 번째 담다에서 이희리기의 피동 표현을 여기에 한번 쓴 거고요. 그리고 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게 두 번이나 사용된 이중의 피동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틀리고요. 그러면 고친다면 편지에 담긴 진실. 편지에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담긴 또는 뭐 담아진이죠. 담아진. 그러나 담아진 진실 좀 어색할 수는 있어. 느낌상 둘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는 어디에 담긴 진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중의 피동에 해당하는 비문은 3번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1번을 보니까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이희리기만 썼기 때문에 맞죠. 만약 얘가 이중의 피동이었다면 잡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틀린 거예요. 잡히다에 어지다를 썼기 때문이고요. 자, 이것도 걔에게 물린 사람은 맞죠. 물린 거죠. 물다의 피동. 누구에게 물렸어요. 누구에게 물렸어요. 이거는 뭐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물려진 그러면 또 틀렸겠죠. 이중의 피동과 그냥 피동을 이야기하라는 거고요. 자, 알려진도 얘는 알리다의 그냥 어지다의 피동 한 번. 얘도 맞아요. 사실이 알려졌어요. 사실을 알린 것에서 알려졌어. 이렇게 된 거죠. 참고로 이때 리는 피동이 아니에요. 사동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알리다라고 하는 그냥 타동사로서 쓰이는 알리다라는 기본형에서 지금 존재한 거고요. 그것의 피동이 알려진 것이죠. 자, 5번은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아예 없네요. 여기는 일본의 지진에도 성금을 보냈던 우리가 모금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건 뭐 전혀 어떤 비문의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의 피동이다라고 할 때 기본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긴 나오지 않았으나 뭐뭐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 했으니까 잊혀지다라던가 아니면은 믿겨지다. 아니면은 풀려지다. 또 나뉘어지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담겨지다. 이런 게 사실은 다 틀린 거죠. 아니면은 되어지다 형태로 쓸 때가 있어요. 이해되어지다, 간주되어지다, 용서되어지다, 용납되어지다, 허락되어지다 이런 것도 무조건 다 틀려요. 되어지다라는 건 아예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5번, 6번이 오류 유형과 관련된 그런 글이었고요. 그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어 관련 문제군요. 편지에 담긴 진실이라는 피동 한 번은 맞습니다. 자, 이제 7번이고요. 자, 문제 의도는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인재상을 도표로 만들어냈어요. 각 회사마다 거듭 사훈이라는 것도 있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보니까 네 가지 탁월, 유연, 도전,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떤 훌륭한 인재가 되자라는 거죠. 물론 내용에 의하면은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면 상호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결국은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복합적이고 다양한 인재로 좀 원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안내문을 역량별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이었고요. 아까 단어 중에는 신뢰, 탁월 또는 뭐 도전, 그리고 상호 협력, 유연 뭐 이런 단어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객관적 어휘죠. 객관적 어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신뢰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거죠. 트러스트, 신뢰, 믿는 거고요. 탁월은 뛰어난 거겠죠. 도전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서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겠습니다. 이거고요. 당연히 코어퍼레이트, 협력이죠. 서로 돕는 것이고요. 유연은 다양성도 인정하고 좀 다양하게 우리가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 거잖아요. 부드러울 역시 연할 연자를 쓰는 거니까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하나를 찾아보았더니 정답은 뛰어나다,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탁월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답은 맞는 게 2번이 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거지 결집하는 게 아니겠죠. 도전이 뭐 성과 창출은 아니죠.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거니까, 맞서 싸우는 거니까. 협력이라는 거하고 뭐 대내외 자원과 역량을 존중하는 거와 관계가 없고요. 유연한 것이라는 것이 열린 사고 이런 건 지금 다 맞아요. 보니까 앞부분은 다 맞아요. 얼뜻 느낌에. 그런데 앞서서 행동하는 게 유연일 리는 없겠죠.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게 부드러울 유자, 유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고쳐보았는데요. 신뢰는 믿고 존중하는 거죠. 도전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고요. 협력이 결집, 힘을 모으는 거고, 그리고 유연은 아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 뒷부분을 교묘하게 바꿔놓은 오답들이었어요.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9번 역시 두 문제 연결되어 있는 지문 하나, 자소서입니다. 자, 우리가 37개의 글 속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인데 이것이 자소설로 변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자소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소서는 무엇이며 또 자소서는 어떤 기능을 하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부정적인 기능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꾸미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사실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에 나의 소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기업이 원하는 인재, 기업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아첨하듯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저는 되게 당당합니다. 저는 제 멋대로 제가 해서 추진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회사가 원하는 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좀 조작된 자소서, 만들어진 자소서, 강요된 자소서밖에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이제 글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 문제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가나다라 5개의 지문을 이제 어떤 순서로 볼지 키워드와 함께 제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소서라는 것은 자기소개서이면서 이렇게 뭐 예외 없이 특히 기업에 원서 낼 때 제출하는 서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소서에서는 진짜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저를 pick me, 픽업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설득해야 되다 보니까 거듭 회사가 원하는 사람, 해외 회사 기업들이 강요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자소서의 개념은 개념인데 그 자소서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다. 기업에 의해 강요된 글을 쓰고 있을 뿐이다. 젊은이들이 되게 좀 안타깝다. 이런 관점들이 또 있어요, 보면. 자, 이게 하나였고요. 자, 문제는 바로 이 자소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지어내야 되니까. 소설처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장하고 또 허구가 되며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서류 통과해야 되고 채용 담당자를 설득해야 되는 하나의 신춘문예의 소설처럼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소설이라고 불리는 이유,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로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뒤에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순서는 지금 온 게 맞는데 자소서란 이런 것이고 그런데 자소설로 변질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시작한 게 여기에 있었거든요. 자, 다음 근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또 하나의 이유, 자소설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어지는 나 다음에 마였던 것이고요. 자, 독자성과 창의성이 없어요. 기업이 제시하는 항목에 자기를 맞추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1번 그러면 보통 지원 동기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2번 그러면은 또 뭐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니면 먼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3번 자신에 대한 뭐 성격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체로 공통 항목으로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냥 시키는 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춰서 써. 그래서 꼭 필요한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안 좋아하는 이런 단어들이 열정, 극복, 도전, 끈기, 성과, 창의, 문제 해결, 비전, 노력, 희생, 진지함, 헌신감 다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써야 돼 이런 말들.
써야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평범함을 너무 비범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또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자소서가 내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안타깝게, 저한테도 제자들이 많이 가져와서 보여주는데요. 아, 처음 써보았구나. 아니면 이게 좀 목적에 안 맞구나. 뭐 어떤 상황에 안 맞구나.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많이 또 지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분들도 자소서 쓰느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고민도 많이 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떤 경험도 지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JPH 해야 돼. 맞춰서 쓸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뭐 대학 생활에서도 결국 경험을 통해서 자소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를 위해서 막 동아리 가입하고 자소서를 위해 봉사활동하고 자소서에 맞춰서 대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추격이 전도되는 거죠. 이게 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자, 자소서의 기능은 그렇게 기업에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그래서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 조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특히 이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권력에 맞게 회사가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게 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문제로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점을 계속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순서가 아까 우리가 넘어왔던 다가 결국 맨 마지막 부분에 자소서가 오히려 대학생에서, 아까 우리가 대학생에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하고 대학에서 경험을 하고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쓰기 위해 대학에서 경험을 하는 일이 되고 만다고 했었죠. 주조하는 것이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본에 구속된 인간으로 자신을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들의 자소서가 만들어내는 삶 정치일 수밖에 없더라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네. 이것이 이제 결국 이후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로 말한다면 가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라다로 오더라 하는 그런 글의 순서까지 실제 우리 실용 글쓰기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실용 글쓰기뿐만 아니라 뭐 NCS, PSET, KBS 한국어 능력시험 이런 많은 시험들이 이런 순서 문제들을 주고 있으니까 또 연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자소서의 기능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능 중에서도 일종의 역기능이죠. 우리는 기능은 두 가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즉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역기능이 지금 제시된 셈이네요. 기업에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기업이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 조직하게 된다.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이런 인재를 원하니까 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약간 명언이나 좌우명에 얽매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살면서 좌우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멋진 말이라는 좌우명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관을 거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명은 없습니다. 저는 명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자신의 삶이 좌우명이에요. 내가 실천하는 삶이 그게 좌우명이고 명언인 거지 남의 말에 그렇게 휩쓸려 갈 필요도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소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라의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지금 내용에 의한다면 지금 어떤 단락이었어요? 라 단락이 이 기업과 관련되는 거죠. 자, 역시 자소서는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요 지금 기능이라는 말이 그대로 쓰였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그래서 기능 이렇게 나온 게 아까 기호로 보면 어디에 라였던 거죠. 라의 시작이었죠. 기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연결시켜주면서 단락과 함께 끼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니은에서는 뭔가 경험과 관련된 단어가 있었던 걸로 뒤에 지금 보이고요. 디귿에서는 뭔가 대학생들, 대학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리을에서는 이윤 추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뭔가 자본과 관련된 그렇게 경영과 관련된 이윤 추구,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다 이런 말들 쓰고요. 자, 미음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노력, 희생, 경험, 대학생활 경험
경험이라는 말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경험과 관련된 자리에 또 끼워 넣어도 되겠습니다. 물론 명칭, 니은은 명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자소서란 이런 글이다.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명칭은 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런 정도면은 각각의 단락을 다른 쪽에 끼워 넣으라고 한 거예요. 니은은 가의 개념이 나온 부분이었고요. 디귿에서의 마와 관련된 이윤 추구, 아까 경영, 신자유주의적 이런 게. 자, 또는 리을이 지금 그렇게 해서 리을이 여기라는 거죠. 리을이 다와 관련되었다는 거고요. 또는 디귿의 이야기는 아까 대학생활과 관련된 마로 지금 연결하는 게 좋고, 또는 경험과 관련된 나와 관련해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제가 다 위치를 바꾸어 드렸습니다. 자, 두 문제. 소재는 자소서였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순서와 관련된 내용이 가, 나로 갔다가 마, 라, 다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했었잖아요. 자소서의 개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두 가지의 부정적 기능이 있었죠. 두 가지의 부정적 기능. 최종적으로 오면서 마지막에 결론, 마무리가 되어 있었던 결국 이후에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를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살펴본 셈이에요. 지문이 지금 길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좀 분할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8번, 9번이었고요. 자, 이제 바로 10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까지는 모두 다 이제 설명이 완료되었으므로. 자, 10번, 11번도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배웠던 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신입사원이요. 그래서 얘가 좀 실수를 했다라는 얘기. 신입이다 보니까. 자, 이제 사업 제안서를 요청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은 다행히 인맥이 좀 있긴 있었어. 아버지 회사와 좀 협력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안서를 완성하여서 개인적인 안부와 함께 이메일로 보냈어요. 초안을 통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된 거죠. 다시 한번 이 이메일은 공식적인 이메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적으로 쓰는 이메일이었는데 나와의 사적인 관계, 우리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오랫동안 협력 관계니까 저 좀 봐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식사도 같이 했는데 우리가 술 한잔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넣게 되면 정말 거듭 이야기하지만 공적인 업무에서 오히려 저해가 될 수밖에 없죠. 친밀한 거 아니냐,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것이 나중에 결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취합하고 돌려보고 회의 때 다 볼 수 있게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접대를 했었고 이런 만족스러웠는지의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결국 이 제안서에서 탈락이 되고 오히려 취소 통보를 받게 된 큰 문제를 지금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뭘 몰라서라고 하기에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입사원이라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직간접적인 경험 등을 빨리 지금 해서 주변에 물어도 보고 또 이렇게 배워도 보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지, 뭐든지 경험이 아직은 내가 뭐 미숙해서 일천해서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최땡땡이라는 신입사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공적인 이메일에 기획서를, 제안서를 사적인 영역들, 예전에 함께 뭐 접대를 했고 인간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이런 내용을 쓰게 되면서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두 문제 다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신입사원이 결국 이메일 내용이 회의에서 다 돌려보는데 분위기를 흐려놓게 되었다라는, 뭐야 이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 거라는 이야기죠. 아니, 이런 공적인 이야기에 지금 제안서에 뭐 사적인 걸 넣어서 누구하고 지금 친해지자는 거냐, 누구하고 친했다라는 걸 알리는 거냐, 미숙하구만, 빼, 얘는 탈락,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공식적인 이메일이었는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담당자와는 뭐 밥도 먹지 않는다. 뭐 엄격한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담당자들을 보면 뭐 얻어먹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뭐 커미션들 또 우리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좀 차단하고 공과 사를 잘 구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12번과 지금 연결되는데요. 자, 이제 12번은 새로운 내용이네. 우리가 아까 10번, 11번이 이제 연결되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12번은 단독적인 한 문제. 자, 지금 이것은 뭔가 불필요한 말이 반복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장. 이것이 일종의 그냥 어법 문제네요. 중의적인 문장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복된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고친 거니까 맞는 문장이 하나, 아직도 틀린 문장이 4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문장을 보았더니 4번에 일정한 액수 이하를 송금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송금한다. 그러면 이런 게 약간 중복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송금의 금이 돈이잖아요. 쇠금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송금하는 거예요. 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어딘가에 중복된 표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하로 나왔지만 왜냐하면 이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반수 이상. 그럼 이게 중복된 표현이죠. 아니면은 역시 과반수 이상의 어떤 과반수를 넘다 이런 말이 있네. 과반수를 넘는 것도 과반수 이상도 이렇게 다 중복된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아마도 돈을 송금하다 이렇게 썼던 중복된 표현을 하나 뺐기에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들을 보면 뭔가 다 잘못된 거고요. 1번이 중의적인 거네요. 중의적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보다라고 하는 비교인데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과의 비교냐라는 거예요. 즉 대상과의 비교이냐 정도와의 비교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즉 첫 번째 대상과의 비교라는 것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회사 일을 더 우선해. 그러니까 나라는 대상에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정도라는 거죠. 나도 회사 일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모어된, 즉 내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더 회사 일을 더 우선하더라. 진짜 회사에 완전 충성했어. 목숨 걸었어 회사에. 이렇게 말하는 비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상인지 정도인지가 모호한 그러한 중의적인 비문이고요. 자, 이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듯한 다시 재고하다. 이게 바로 다시 재라는 한자죠. 뜻풀이에 의하면 다시 생각하다. 그래서 다시와 재가 중복됐기 때문에 하나만 빼면 되죠. 만약에 다시를 빼고 한자어 재고를 써도 되고 아니면 한자어 재고를 빼고 다시 생각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다시 재활용, 다시 재생산 이런 것들이 전부 중복된 표현입니다. 자, 3번은 중의적 표현인데요. 역시 1번과 비슷한 느낌의 2가지의 뜻, 즉 성실한이라는 관용어가 글을 꾸며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실한이 상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게 전형적인 중의적인 이해입니다. 자,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쉼표의 위치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성실한 그의 상사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성실한 그의 하고 쉼표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뜻이 하나죠. 뜻이 하나라는 것은 성실한에서는 쉼표를 쳤기 때문에 상사가 성실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오니 만약에 성실한 그의까지를 준 후 쉼표를 줬다는 것은 성실한 게 그가 되겠죠. 보통 우리는 어순을 바꿔주기도 해요. 그의 성실한 상사는 그러면은 성실한 게 상사를 꾸며주겠죠. 자, 이렇듯이 결국 쉼표를 넣거나 어순을 통해서 바꿔주면서 중의성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역시 뿌리 뽑는다는 것이 뿌리 근자에 역시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복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중복된 표현들이 많죠. 지금 2번에 한자어 고요에 다시 재고나 5번도 한자어 고요에 뿌리 뽑아 근절이거나 우리가 원래 많이 들어본 말은 역전압,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먼저 선취점.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백주 대낮에, 백주와 대낮이 같은 말이에요. 백주가 한자로 대낮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면은 피해를 당하다. 즉 그러니까 당할 피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어법으로는 해를 당하다. 아니면은 피해를 보다 이런 것처럼 써주면은 이게 중복된 것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중복된 것이 한자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많이 써.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형극의 가시밭길. 그럼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 그때 당시에, 그때와 당시가 같아요. 형극이 가시밭이고요.
이렇게 평소에 구어체에서도 쓸 때 중복된 표현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습한다 이런 거 마찬가지죠. 복습이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12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드렸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아니면은 재고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것만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씩 이렇게 역시 이것도 순을 바꾸었네요. 12번까지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실전에서는 정말 우리가 탁탁탁 점처럼 풀고 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는 연습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객관식 문제 1번부터 50번까지 제1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2회 가서는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좀 꼼꼼히 설명해 드리고 싶다. 됐죠? 자, 12번까지였습니다. 쉬었다가 또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